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IRP 계좌의 안전자산으로 쓸 수 있는 채권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에는 안전자산은 30%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룰이 있는데요. 개인연금과 달리 퇴직연금 IRP에는 안전자산을 최소 30% 이상 편입을 해야 됩니다. 안전자산은 예금이나 채권이 될 수 있는데 예금은 주로 은행에서 IRP를 개설하신 분들이 사용하실 때가 있고요. 채권은 은행에서 하셨을 경우는 펀드를 사용하게 되고 증권사에서 했을 경우는 펀드와 ETF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증권사에서 IRP를 운영할 경우 쓸 수 있는 ETF를 소개하고요.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증권사마다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ETF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현재는 비슷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IRP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할 예정이고, 증권사에서는 펀드나 ETF로 IRP를 운영할 수 있는데 거래의 편리성이나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의 종류, 그리고 낮은 수수료의 이점으로 ETF를 운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채권형 ETF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알아보면, 예전에 개인연금에 넣을 채권형 ETF를 소개한 영상이 있었어요. 참고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채권형 ETF는 국채와 우량 회사채 지수를 벤치마크로 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에요. 국채 ETF와 회사채 ETF로 나눌 수 있고, 국내 채권 ETF와 해외 채권 ETF로 나눌 수가 있어요. IRP 계좌처럼 안전자산을 30% 이상 넣어야 되는 계좌에 편입을 하게 되고요. 자산배분 투자를 하신다면 자산배분 투자 시에는 어차피 안전자산을 넣어야 되잖아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이 보통 7대3에서 3대7까지가 효율적인 비율에 속하기 때문에 안전자산 30%를 넣는다는 거는 합리적인 선택이긴 해요. 자산배분 투자를 할 때요. 그리고 어차피 IRP에서 넣어야 되니까 30%라는 비중의 크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자산배분 투자 시에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주식형 ETF를 보완하는 역할로 채권형 ETF를 편입하기도 합니다. 채권 ETF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요점을 안내해드리면, 채권이 안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은 불안하고 채권은 안정적이다. 이 말이 먼저 생각나실 수 있는데, 주식이 불안하다는 거는 변동성이 크고 손해가 날 확률이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채권이 그런 변동성이 작고 손해가 날 확률이 없냐? 그게 전혀 아니고요. 장기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변동성의 주식들보다 변동성이 클 때도 있고, 채권도 주식처럼 마찬가지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원금이 보전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주식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채권 ETF를 하는 이유는 자산 배분을 위해 포트폴리오 내에 주식과 채권을 배분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 자체로만 보면 변동성이 크고 채권 자체로만 봐도 변동성이 크지만, 두 개를 조합하면 두 개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서 주식이 오를 때 채권이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오르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진 자산의 변동성은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위해서 주식과 채권의 배분이 필요한 거고, 장기 수익률은 채권 ETF로만 100% 구성했을 때보다 주식과 채권을 섞어서 구성하는 게 더 수익률이 높고요. 그리고 주식 ETF만 100%로 하는 게 수익률은 가장 높아요. 근데 채권 ETF를 섞어서 하는 이유는, 채권을 섞으면 포트폴리오 내의 변동성이 낮춰지고 최대 손실폭인 MDD가 낮춰져서 장기 투자 시에 유리하게 되는데요. 장기 투자 시에는 기하평균 수익률이 중요하거든요. CAGR, 기하평균 연수익률이 중요한데, CAGR을 높이려면 변동성이 낮아야 되고 MDD가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섞은 포트폴리오가 더 장기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정성. 변동성이 낮고 최대 손실폭이 작으니까 강세장과 약세장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주식형 ETF로만 하면 강세장에서 돈을 찾아야 되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약세장이 왔을 때 돈을 찾아야 되면 주식 100%의 포트폴리오는 큰 손해가 나고 팔아야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무한정 물타기가 가능하고 강세장과 약세장의 시기를 100% 알 수만 있다면 주식형 ETF로만 하는 게 포트폴리오에서 훨씬 유리하겠지만, 실제로 강세장과 약세장의 시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무한정 물타기 할 수도 없고, 은퇴가 가깝거나 돈을 꼭 찾아야 되는 시기에는 인출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침 내가 은퇴를 하거나 인출해야 될 시기에 약세장이 오거나 손해가 나 있으면 장기 투자한 수익을 다 까먹고 전체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섞는 거고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높아져서 언제 찾아도 수익을 지킬 수 있고, 수익률도 주식과 채권의 종목을 잘 분산하면 주식형 ETF로만 한 수익률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일부 주식형 ETF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어서 채권과 주식 ETF를 섞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형 ETF는 주식과 음해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좋은데요. 음해상관관계는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말이고, 주식과 가격 움직임이 반대로 될수록 좋아요. 대표적인 음해상관관계는 국내 주식과 해외 채권이 있고, 미국 장기채와 국내 주식이 가장 음해상관관계가 높은 편이고요. 국채가 회사채보다 유리한데, 회사채는 국채랑 비교했을 때 국채와 주식의 중간 성격이에요. 그래서 회사채는 주식과 음해상관관계가 조금 더 떨어지는 편이에요, 국채보다. 그래서 국채가 더 유리하고, 선진국 채권이 신흥국 채권보다 유리한데, 이것도 비슷한 이유예요. 선진국 채권은 조금 더 안전자산의 성격이 확실해서 주식과 음해상관관계가 확실한데, 신흥국 채권은 브라질 국채의 변동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변동폭이 크고 음해상관관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식과 비슷하게 움직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채권이 더 유리하고, 원화 표시 채권보다 달러 표시 채권이 유리한데, 통화에 따라서도 또 다른데, 원화라는 통화는 신흥국과 선진국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통화고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원화 통화라는 것 자체가 위험자산의 느낌으로도 속하게 되고요. 달러는 기축 통화고 선진국 통화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끝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원화 표시 채권보다는 달러 표시 채권이 더 주식과 음해상관관계가 높고, 주식과 반대로 가는 성향이 높고, ETF를 얘기할 때 환해지와 환노출이 있거든요. 환해지는 환율의 상관관계를 없앤 거고, 환노출은 환율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하는 건데, 해외 자산 중에 환노출 ETF는 해외 자산의 환율을 따라가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돼요. 그래서 환해지보다 환노출이 유리하고, 채권 만기가 길수록 유리한데, 채권 만기가 길수록 변동폭이 크고 주식과 음해상관관계가 더 커요. 그래서 장기채, 중기채, 단기채 순으로 더 유리하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국채 중에서 해외 채권, 해외 국채, 환노출, 환해지가 아니고 환노출, 그리고 장기채, 단기채보다는 장기채가 주식과의 음해상관관계가 커서 포트폴리오 구성 시 안전자산인 채권형 ETF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증권사마다 IRP에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ETF들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셋 기준으로 설명드릴 건데, 미래에셋 블로그에 IRP에서 가능한 안전자산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쓸만한 ETF들을 모아서 이렇게 나열을 해봤고, 코덱스 국고채 3년은 예금처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아까 은행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예금을 넣을 수 있다고 했죠. 증권사에서 운영하는데 예금처럼 운영을 원할 경우는 코덱스 국고채 3년 해도 되고, 대신에 이거는 국내 채권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아까 해외 채권이 더 유리하다고 했죠. 그리고 코덱스 TRF 30, 70이 있는데, TRF는 30, 70, 50, 50, 70, 30 등이 있는데요. 미래에셋에서는 30, 70만 IRP 안전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고, 여기에 30이 선진국 주식 30이고 70이 국내 채권 70이에요. 그래서 선진국 주식 30이 더 편입되기 때문에 IRP에 보통 안전자산은 30% 넣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도 안 나는 안전자산을 왜 넣어야 되냐, 주식을 더 넣고 싶다, 이런 수요가 많으신데, 거기에 해당돼서 주식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거, 그러니까 IRP의 30%의 안전자산에서 TRF 30, 70을 넣으면 선진국 주식이 30%가 들어가 있으니 9%의 주식을 더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79%의 주식과 21%의 안전자산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장점이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해외 채권으로 돼 있었으면 정말로 추천할 만한 ETF가 되는데, 해외 채권이 아니고 국내 채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배분 시 효율성을 높이려면 음해상관관계가 높아야 되는데,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원화자산이나 국내 채권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고, 코세프 국채 10년은 높은 거래량과 국내 채권이라는 게 가장 무난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왜 무난하냐면 거래량이 가장 높고 가장 많이 하는 국채 중에 하나고, 그래도 중기채에 해당되는 10년의 채권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많이 선택이 되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국내 채권이라는 단점이 있고, 장기채가 좀 아니라서
완벽하게 안전자산으로 주식의 위험을 해칭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도 코세프 국채 10년을 가지고 있었으면 환율이 급등할 때 전혀 주식의 손해를 방어하지 못한다는 걸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최근에 하나로 캡 초장기 국고채라는 게 나왔는데 만기가 가장 높아요. 이거는 20년 정도 이상의 만기라서 국내 국채 ETF 역사상 최초로 장기채를 추정하는 ETF가 생긴 건데요. 그런 점에서 정말 높은 평가를 하고 싶고, 만약에 거래량만 높다면 코세프 국채 10년보다는 IRP 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국채 중에서 좀 더 추천할 만한 국채가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채권이라는 단점은 있어요.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가 최근에 나온 ETF인데, 기존에는 환 노출 ETF로 미국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게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이라는 게 이게 2년 정도 됐거든요, 나온지. 이거가 최고의 선택이었고, 국내 상장 ETF로 미국 장기채 ETF인 TLT에 해당되는 환노출 ETF는 아직까지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기채면서 환노출이 되어 있는 ETF가 2년 전에 나왔기에, 만약에 개인연금 계좌에서 한다면 현재는 타이거 미국 10년 선물을 그냥 하면 되고요. 앞에 말씀드린 IRP의 이런 여러가지 채권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데, IRP에서는 이게 선물 ETF라는 것 때문에 IRP의 안전자산에는 선물 ETF나 파생 ETF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대안들을 찾다 보니 이렇게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전자산으로서 주식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때 환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달러 표시 자산이라는 게 큰 차이를 내거든요. 달러라는 것 자체만 환노출로 되면 나름의 소정의 성과를 낼 수 있는데,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는 미국채면서 1년 미만의 초단기채라서 국채로서의 매력은 거의 없는데, 그냥 미국 달러 채권은 환노출로 이렇게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처럼 적용이 됐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현재 IRP에서 안전자산을 선택하기에 좋은 ETF가 됐어요. 근데 단점이 있는데, 액티브 채권과 구성자산의 단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단 구성자산이 그냥 미국 초단기채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추정하는 한국 표시 자산,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채권, 국채가 말고 다른 회사채도 들어가겠죠. 그런 거 섞어가지고 혼합을 해서 펀드 매니저가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채권이에요. 국채를 해야지 좋은데 국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에서 단점이고, 그 다음에 패시브 채권으로 수수료가 낮아야지 좋은데 액티브 채권으로 구성해서 열심히 해준다고는 하지만 수수료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게 단점으로 나오고 있고, ETF로 자산 배분할 때는 패시브 ETF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건 액티브 ETF라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고, 아리랑 미국 장기 우량 회사채는 이것도 최근에 나왔는데요. 해외 채권이고 장기채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이고 현물 ETF거든요. 선물이 아니고요. 그래서 IRP에서 채권 ETF로 넣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단점은 회사채라는 거예요. 미국 장기 우량 회사채라는 게 미국에 상장된 트리플 A 정도의 등급의 미국 채권을 가지고 하는 거라, 여기에는 버크셔도 해당되고, 그래서 굉장히 우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고, 실제로도 회사채를 한다면 가장 좋은 선택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 구성 자산이라 그런 건 좋은데요. 현재가 경제 위기 상황이고 회사가 부도가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회사채 시장이 조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는 거는 100% 기대할 수는 없겠죠, 국채보다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단점이 있지만 다른 거는 무난한 편이에요. 회사채로서 생각을 한다면 다른 단점은 없는 편이에요. 원래는 자산 배분 시 안전자산을 넣을 때는 TLT라는 미국 장기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는 그냥 TLT만 하면 돼요. TLT나 EDV 같은 것만 하면 되는데, 개인연금에서는 TLT에 해당되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중기채인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을 하는 건데, IRP는 그마저도 할 수 없어서 이 중에서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국채로서의 완성도는 코세프 국채 10년이 가장 무난할 것 같고, 회사채로서의 완성도는 아리랑 미국 장기 우량 회사채가 더 나은 것 같고, 달러 자산으로서의 완성도는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이나 아리랑 미국 장기 우량 회사채가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로캡 초장기 국고채가 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미래에셋 대우 블로그가 있거든요. 이 블로그에 들어가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거래 가능한 ETF라는 6월 4일자로 업데이트된 글이 있어요. ETF를 거래할 수 있는데 연금 계좌는 인버스나 레버리지 제한 모든 게 가능한데 퇴직연금은 뭐 규정에 따라 뭐 파생 못하고 투자 적격 등급에 따라 못하고 선물도 못하고 하니까 이렇게 투자 한도가 70, 100%로 구분된다는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지역은 이제 해외 주식이라는 거죠. 해외 주식의 글로벌 주식이고 주식형 ETF고 그 다음에 선진국 주식이라는 거고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라는 주식이 있잖아요. 그건 개인연금 투자에서 할 수 있고 동그라미 퇴직연금에서도 할 수 있고 퇴직연금 투자 한도가 70%가 돼 있죠. 70%가 돼 있는 거는 아까 30% 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위험자산이라는 말이에요. 안전자산은 밑에 보여드리면 코덱스 TRF 30, 70이 있었잖아요. 해외구 채권 혼합형이고 이거는 주식 채권 합친 거니까요. 글로벌인데 개인연금에서 할 수 있고 퇴직연금 할 수 있는데 한도가 100%가 돼 있죠. 이건 퇴직연금 30% 룰에 들어갈 수 있는 안전자산 ETF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자산에 넣을 ETF를 찾으시려면 퇴직연금 투자한도 100%를 찾으시면 되고 TRF 30, 70 아까 보여드렸죠. 말이랑 단기 우량회사채, 장기 우량회사채, 타이거,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아까 보여드린 거 다 나오고 몇 개 없어요. 100%가. 이런 건 제가 안 넣은 이유가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이 혼합된 건데 이런 건 전혀 안전자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여기는 거의 국채 위주예요. 나머지 단기채나 액티브 국내 채권 이런 건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국고채는 국내 채권 할 거면 그냥 코세프 국고채나 하나로캡 초장기 국고채로 완전 충분합니다. 다른 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간단하게 네이버 금융에서 아까 소개해드린 ETF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코덱스 국고채 10년 있죠. 국고채 3년 지수를 하는 거고 리밸런싱은 뭐 분기별로 한다네요. 이 수익률 보시면 이게 월봉인데 2015년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하죠. 코덱스 국고채 3년 같은 경우는 거의 예금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로 보통 초단기채나 단기채권, 초단기채는 1년 미만, 단기채는 1년에서 3년인데 그 정도의 채권들은 거의 예적금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변동성이 작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국고채 3년은 이런 식으로 나는 현금인데 조금 더 높은 이자를 가지는 현금으로 투자해 볼래 안전자산은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거 활용하는 거죠. 업그레이드된 현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제대로 된 국고채를 하려면 한국채지만 장기채인 코세프 국고채 10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코덱스 국고채 3년과 다르게 손해나는 구간도 있고 오르는 구간도 있죠. 근데 1년 수익률을 보시면 아까 코덱스 국고채 3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도 이게 이번 위기 때 보면 많이 못 올랐죠. 미국채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뭐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위기에 많이 오르지 못함으로써 주식이 떨어지는 거를 많이 해칭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국고채라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하나롭게 1월 달에 나온 거 너무 최신이라 아직까지는 자료가 없는데 만약에 자료가 누적되면 코세프 국고채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고 시가총액이 아직까지 91억밖에 안 된다는 게 좀 흠이에요. 코세프는 2,300억이나 돼서 굉장히 많죠. 그리고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하의 초단기채 미국채로 하는데 미국채 이외에 달러 표시 투자 등급 회사채도 들어가죠. 그리고 달러 표시 K4도 들어가고 미국 달러 선물들도 들어가서 뭐가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미국 초단기 국채보다는 변동폭이 크고 조금 더 음해 상관관계가 높더라고요. 나름 액티브하게 운영해서 그거를 만든 것 같은데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보다는 못하지만 절반 정도 따라가는 수준으로 음해 상관관계가 있긴 있는 것 같고 아마도 이 상품이 나오게 된 이유가 지금 IRP에서는 선물 ETF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장기채 ETF를 만들려면 선물 추정이 편할 것 같아요. 운영사에서 초단기채는 변동폭이 작으니까 현물 ETF를 해도 실시간으로 추정을 안 해도 운영사 입장에서 손해가 적을 것 같은데 장기채는 선물과 현물의 괴리가 좀 클 수 있으니까 미국장과 우리나라장이 열리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래할 때는 선물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웠는지 아직까지 장기채 선물 환노출 ETF를 안 만들고 있거든요. 국내 운영사에서요. 그나마 만든 게 중기채 선물 ETF였는데 그건 선물 ETF라고 IRP 안 되다 보니 현물로 하기에는 중기채도 부담스럽다 이래서 초단기채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초단기체로 구성하면 변동성이 너무 낮고 음해상관관계가 낮아서 투자자들한테 외면을 받을까봐 액티브라는 조건을 넣어서 뭐 다른 거 이거저거 조합을 해서 조금 더 중기체나 단기체처럼 해보겠다는 개념으로 만든 것 같은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 단기체인 SHY보다 좀 더 음해상관관계가 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단기체와 중기체 중간 정도? 그 정도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실제 구성은 초단기체로 구성한 거지만 액티브와 뭐 여러가지 구성 자산 섞어서 중기체 절반 정도 효과는 내는 ETF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괜찮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달러가 오르는 시기에는 충실하게 달러를 추정하고 있고, 근데 액티브 ETF라는 거에서 운영부수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1년 수익률이 뭐 몇 프로 되지도 않은데 운영부수 이렇게 많이 내야 된다는 게 맞는지를 모르겠고, 중기체 절반 효과이기 때문에 효과가 엄청 큰 것도 아닌데 또 국채로 다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채도 들어간다 하니까 좀 완벽한 안전사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뭐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아리랑 미국 장기 우량 회사채는 실제로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은 투자 대상으로 하는데 현물 ETF라 이렇게 각 회사들의 회사채 ETF를 실제 보유하고 있고요. 뭐 JP 모건, 뭐 버크셔 해서웨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우량한 회사들의 채권으로 구성된 거라서 거의 저는 미국채 정도 수준의 안정성을 보인다 생각은 하지만, 현재 시기가 회사채는 위험한 시기 때문에 그게 좀 걸리는 ETF예요. 근데 그런 거 빼고는 그냥 이 ETF의 완성도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운영수수료가 좀 비싼 게 단점이긴 한데 수익률도 보시다시피 잘 나오죠. 이것도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을 해요. 국채가 아니라는 게 좀 찜찜함은 있지만 국채 비슷하게 활용할 수는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타이거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랑 아리랑 미국 장기 우량 회사채랑 뭐 섞어서 쓰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세 IRP 채권 ETF 결론 다시 낼게요. 현금처럼 운영할 수 있는 거는 타이거 코덱스 똑같은데 국고채 3년 ETF가 있을 거고요. 자산 배분 투자의 안전자산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한국채와 미국채, 미국 회사채가 있는데, 한국채는 국채 10년 하나로 캡 초장기 국고채가 있고, 실제 ETF의 가치는 하나로 캡 초장기 국고채가 좀 더 우월할 가능성이 높지만, 왜냐면 더 장기채라서 그래요. 근데 국채 10년이 더 역사도 깊고 더 시가총액이 높고 거래량도 높기 때문에 무난하게 선택은 아직까지는 국채 10년이고요. 미국채로서 선택하기에는 중기채 이상의 현물 ETF가 없는 관계로 최근에 현물 ETF라고 나온 게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ETF라는 게 있고, 여러가지 구성자산으로 액티브하게 운영해서 그래도 정말 초단기 채보다는 음해상관관계와 변동성을 키워서 미국 중기채 절반 정도의 퍼포먼스는 내고 있다. 이 정도 선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그거를 계속해서 낼 수 있는지 액티브한 운영 전략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정적인 시장 흐름에서는 대충 뭐 잘 내겠지만, 정말로 저번 3월처럼 큰 위기가 왔을 때는 이게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불안한 ETF죠. 그리고 미국 회사채 ETF도 있는데 아리랑 미국 장기 우량 회사채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상품이지만 미국 국채가 아니라는 단점 때문에 그걸 빼고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달러 표시 자산이고 장기채고 미국 회사채인데 굉장히 우량한 회사채니까 큰 염려 없고, 이런 의미에서 좋은 것 같고, 주식과 음해상관관계는 한국채보다는 미국채나 미국 회사채가 좀 더 우위에 있고, 네 가지 ETF 다 이상적이진 못해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보다 못하고 자선책으로 선택하는 거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던 조합을 해서 선택하시던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IRP에서 안전자산으로 선택할 수 있는 채권형 ETF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종목별로 구체적인 설명까지 하기엔 너무 길어서 그냥 간단한 소개 위주로 해드린 편이고, 차후에 기회가 되면 종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